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 잔 하실래요? 제22회 알 수 없는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도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창업과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저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너무 덥죠, 날씨가. 이번 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봄이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이번 여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아내랑 제주도 갈 건데 제주도 가면서 그냥 그 차 타고 요즘 캠핑에 빠져가지고 캠핑도 좀 하면서 배 타가지고 이제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좀 캠핑 좀 하고 저 집이 이제 종달리잖아요, 제주도.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원래 여행 가려고 계획이 다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취소했어요? 네, 취소했죠. 여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종식 될까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불가능할 것 갑자기 같아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유. 저는 사실 계획이 없거든요. 뭐 휴가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운 게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방금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생각해봤는데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거기 모래사장에서 햇빛 받는 것이 좋아하는데 낭만적이에요. 네, 바다를 오랜만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여름에는 이 사업에 되게 몰두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보고 싶은 게 이번 여름의 계획입니다. 오늘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드릴 게 있는데 저희 난나님이 되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의 가까운 지인인 샤이님을 모셨어요. 샤이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로지의 11 게스트로 초대받은 사랑의 오지라퍼 샤인입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제 소개에 앞서서 이렇게 유익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에 제 소개를 사랑의 오지라퍼라고 했는데 저는 남들의 연애 얘기, 사랑 얘기 듣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꿀잼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랑 관련해서 고민 상담하러 얘기를 많이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샤이님은 사랑의 전문가예요. 부럽다. 저는 사랑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서 관심이 많은데 뻥치시네. 진짜 못해요. 저는 그래서 아니잖아요. 상담으로. 취미랑 특기가 다 사랑이잖아요. 그게 제가 못하니까 잘하고 싶어서. 아니 특기도 사랑이면서. 그러면 이번 주도 저희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로지 애청자인 권토리님께서 아름다운 아내분이 계신가 봐요, 옆에. 그래서 5월 20일에 결혼기념일 3년째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셔서 이런 댓글을 읽어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녕 온경이, 우리가 결혼해서 만난 지 3년째가 되었네.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좋은 일만 떠오르네.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똘똘 뭉쳐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 결혼해서 애정 표현이 전보다 적어졌지만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항상 고맙고 지금도 앞으로도 쭉 사랑할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부럽네요. 낭만적이네요. 아니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만약에 온경님이라면은 이 방송을 듣고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하필 저희 주제가 또 사랑인데 그러니까요.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결혼 3주년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사랑하세요. 이번 공통 주제는 미스터리입니다. 각자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크님은 삶이라는 미스터리를, 난나님은 꿈, 나폴스님은 사이코패스, 노이만님은 과학을 미스터리로 뽑았습니다. 미스터리화의 마지막 순서인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복잡 미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한 감정 안에는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기도 하죠. 사실 감사함, 미안함, 존경과 같은 다른 감정을 들었을 때는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떠올리는 해석과 정의가 있어요. 그에 비해 사랑은 하나로 뭐다 정확하게 표현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은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일까요? 저는 진짜 미스터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사랑이 미스터리 오브 미스터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너무 모르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계속 쭉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랑도 좋아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뭐 공부한다는 게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나 아니면 뭐 알랭드 보통 책들 이런 거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사랑에 관한 책들. 그리고 이제 사랑에 관한 뭐 이야기들 있잖아요. 유튜브나 뭐 다른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저는 뉴스 기사를 보면은 사랑 때문에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뭐 사랑 때문에 뭐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는데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저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나 참 궁금합니다. 사이코패스를 준비했던 제 입장에서 아까 사랑 때문에 살인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네 일단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은 당연히 미스터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사랑이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나중에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샤이님은요? 저도 이제 사랑이 참 미스테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의 원천은 바로 이제 사랑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감정이 교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항상 좋은 감정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누군가한테서 이런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때는 이렇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좋아함도 생기는데 그러다가도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순간에 많은 감정들이 교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미스테리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그런 미스터리한 감정들이요? 네. 극도로 슬프거나 극도로 행복하거나 네, 네. 저는 그게 사랑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극단적인 거, 감정의 조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망상,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망상도 있잖아요. 얘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뭐 미래를 상상해. 하지만 그게 뭐 상상일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현실성 없이 생각하는 것도 망상인 것 가깝거든요. 얘랑 뭐 노후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독 애인한테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한테 기대를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심지어 엄마나 뭐 친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만 주면은 만족해야지. 근데 애인한테는 많이 바라고 많이 받기를 바라고 그만큼 많이 주게 되고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사랑을 할 때 힘든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이 원해서. 네, 많이 기대해서 원래 나는 이만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대한다고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약간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 때도 혹시 나를 좋아해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스쳐 지나가듯이 말을 해도 혹시 이거 내가 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자꾸 뭔가 마음을 읽으려고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랑 말고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이 있을까요? 저는 불안이요. 사랑하고 동반된다고 생각하는데 불안이 저는 이 불안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불안이 이제 뭔지 왜 생기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불안을 안 느껴야 되지를 생각하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사랑 다음으로는 불안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요즘 감정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했을 때 좋아요, 재밌어요 이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좋다는 게 뭐 설레는 감정인지 뭐 기쁜 건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되게 구체적인 그 감정들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거의 가장 기본인 게 뭐냐면 감정의 종류와 감정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애들이 이런 게 다른 거구나, 화난 거랑 혼란스러운 거랑 짜증이 다른 거구나라고 알아서 그런 표현들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감정이 아니면 뭐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랑이라는 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은 그럼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음의 동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하는 그 감정의 동요가 사실은 설렘, 짜증, 아니면 집착,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의 결합, 그런 순간 이런 걸 수 있지 딱 사랑이라는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랑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 감정의 뭐 연속성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말 못하자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감정의 복합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 감정의 흐름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지 감정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저는 그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 우리는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통해서 그 슬픔을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래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외부 자극이 오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신체를 통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감정이 들어오고 신체가 먼저 반응을 하고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장돼서 말하면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특정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인간의 몸이란 게 감정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거 책에서 하나 읽었는데 어릴 때 그 감정들이랑 현상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나중에 그 감정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엄마랑 결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별할 때 내가 울고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커서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호흡이 가빠지고 울면은 그 엄마랑 헤어졌던 그 현상이 겹쳐지면서 내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현상들 때문에 결론은 이제 미래에도 그런 감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 이 말을 듣고 딱 머리가 띵 했던 게 제가 요새 딱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노이만 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저 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뇌를 속이는 거잖아요? 맞나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로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감정을 느끼고 나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진짜 딱 느끼는 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뱉으면은 그 다음에 행복해져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내가 사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라고 말을 뱉은 순간부터 진짜 내가 사랑을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재밌는 예능 같은 걸 볼 때도 그냥 무표정으로 보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그 예능을 보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약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트릭 같아요. 그냥 내뱉어 버리고 행동해 버리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사랑하기 그런 거요. 네, 이렇게 모두가 동의를 하셨듯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보다 훨씬 분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의 형태도 다양하고 경험을 한 것도 다 다르다 보니 유독 사랑은 다양한 해석과 개개별의 정의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에 나눠서 6가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등등이 있는데 이건 난나님이 사랑의 모양 때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의 정의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언어 신동이자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이수라는 아이를 혹시 알고 계세요? TV에도 몇 번 나왔었죠. 이 아이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에는 사자랑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아이가 그림을 설명하는 그 대사를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원래 사자는 사슴을 잡아 먹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한테는 사랑에 대한 이 아이의 말이 가장 와 닿았더라고요. 그럼 오로지 패널 여러분들께 와닿았던 사랑에 대한 명언 혹은 정의, 해석 같은 게 있다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사랑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저도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그 책을 읽고 이제 그런 사랑을 되게 추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문장을 좀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읽고 내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나는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주는 거구나. 내가 사랑을 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깨달게 됐던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곧 나 자신을 주는 행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는 행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저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영향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침투하는 거를 저는 거부했었는데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거는 나도 바뀌고 그 사람을 아예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서 되게 큰 변화를 줬던 책이어서 이 구절을 꼽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감명 깊게 들었던 말이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우정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사랑을 한 사람과 평생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 4년, 5년 그 정도 지나면 이제 권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우정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랑 오래 하고 싶으면 사랑과 우정을 이제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지금 노이만님은 우정에 기반을 둔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불타오르는 사랑이죠.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사랑과 우정 차이가 뭐예요? 시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르몬의 변화인 것 같아요. 네, 호르몬. 그래서 지금 노이만님 지금은 이제 만난 지 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호르몬이 분비가 활성적인데 한 몇 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호르몬 자체도 그러니까 호르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막 설렘, 두근거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랑 그러니까 나중에 편해지면서 나오는 호르몬이랑 다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것도 이제 노이만님이 아까 사랑에서 우정이 바탕이 된다 그 말이랑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꼽은 사랑에 관한 명언은요. 이건 알랭드 보통의 왜 나를 너를 사랑하는가 책에 나온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나비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나비에게 관심이 많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 관심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더 풍부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저는 되게 동의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 빛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이제 명언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어린 왕자랑 여우가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길들여준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길들여줘. 하지만 넌 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을 거야.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나 만일 네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 사랑이란 게 자꾸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밀당할 때도 제가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할 때 자꾸 사람에게 기대를 심어주고 나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밀당의 고수인데 밀당의 고수 그 책에 따르면 제가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밀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이 읽히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뭐 항상 100일 뭐 생일 때 항상 꽃을 주잖아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을 때의 이벤트가 더 설레고 그런 감정을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니면 매일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보다는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불예측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불예측성이라는 게 앞에 예측된 게 켜켜이 쌓여야 그 효과를 더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A로 하다가 안 하는 거죠. 아니면 A 하다가 갑자기 B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A, B, C, D 다 해요. 다. 와, 않아요, 그렇게 고수시네요.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말했잖아요. 저 페르소나 여러 개라고. 와,
아내분이 그럼 행복하시겠네요. 아니, 아내한테는 안 해요. 아내한테는 아예 그 페르소나 안에 있는 가장 내추럴한 저를 보여주죠. 제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패널 분들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아까 나플스님이 말씀하신 게 제 사랑에 대한 정의였어요. 가장 내 내면의 모습을 그냥 아무런 허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있을 때 가장 나다워지는 사람? 나다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사랑을 숫자를 대입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저희가 평소에 느끼는 그 감정의 상태, 감정의 요동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4에서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에서 10이 있다면 1이 가장 우울한 상태고 10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보통은 이제 4에서 7을 왔다 갔다 하고 극도로 우울하지도 않고 극도로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통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하는 순간 그 레인지가 4에서 7을 넘어서 1에서 10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사랑은 사랑은 극도로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극도로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요? 다이나믹도 맞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 뭐 20대 초반, 중반 이럴 때는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냥 되게 감정이 요동치고 그런 걸 느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사랑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편안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러네요. 네. 마크님 사랑이 그런 유희적 사랑인가요? 유의적 사랑을 좋아했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10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1에서 10을 안 느끼네?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구나 라고 지금은 느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실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정의할 수는 없는데 1에서 10보다는 4에서 7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4에서 7이 제 보통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단계는 1에서 10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 편안해져 가면서 누군가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에서 7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사랑은 신기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이제 쫓아가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고 도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다라고 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가 뭐냐면 이제 헤어진 다음에 제가 20살 때, 20 몇 살 때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사랑이 헤어진 다음에 이제 막 우울에 빠져지는데 이제 너무 주변에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 노래, 뭐 다 사랑한대. 근데 아니 진짜 사랑이 뭔 줄 알까? 얘네가 사랑이 뭘까? 나는 사랑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뭐 용어나 정의가 다르지만 그 말은 즉슨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하겠다, 사랑을 해야 돼라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신기루를 쫓기 위해서 우린 나아가지만 정작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공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도달을 했는가 지금도 찾고 있다. 지금도 이제 사막을 헤매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그 신기루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죠. 저는 공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보통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나누는 사랑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랑하고, 저 여동생도 사랑하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대상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도 다르고, 연인한테 주는 사랑이 다르고.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드리고 갔어야 됐는데 난나님이 사랑의 종류를 엄청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제에서 약간 포커스를 맞추는 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사랑에 관해서 또 이제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을 또 인용하고 싶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란 게 이제 남과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즉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쏟는 시간이나 뭐 열정, 정성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든 것도 다 사랑 때문인 거죠. 평소에 나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만들 나를 바꾸고 또 상대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함께 더 나아가는 이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나를 바꾸려고 들면은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플라톤에서 나왔었는데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은 인간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신에 의해 둘로 나뉘었고 따라서 사랑은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머지 반쪽을 찾아 다시 하나가 되려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이 좀 싫었어요. 왜 반쪽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냥 온전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저의 개인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뭔가를 간섭하고 바꾸려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왜 나를 바꾸러 들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까지도 저를 바꾸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또 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되게 잘 만나는 편인데 뭐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인 친구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옛날에는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나중에는 이제 또 한 번쯤 다시 상대방을 생각해보게끔 하게 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책으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유명한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라가 생각나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먹고 인도에서 기도하고 뭐 요가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막 깨닫고 본인만의 세계를 이제 구축해요. 그러고 나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무서워하고 불편해해요. 왜냐면 내 세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나는 이 세계가 깨지기 싫은데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내 세계가 점점 깨져가는 것 같아서 이 남자한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여자 주인공은 너무 사랑을 해서 이제 자기 세계를 조금 내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좀 변화해가면서 거기서 또 다른 행복을 느끼는데 그런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백업하자면 젠제님이 사랑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주로 주는 사람들이라면 더 사랑하면 이제 야 나는 더 있고 싶어. 나 할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았어. 나 더 있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인정해줘. 그러면 이제 그 좋아하는 애가 알았어. 너 할 거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걔의 속마음은 너랑 더 있고 싶지만 이렇게 더 구속하면 너가 날 싫어할까 봐.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결국엔 보내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었던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저도 주로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미안하죠 사실은. 갑을 빙자하는 횡포라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제가 횡포자였네요. 네, 전재님이 그러면서 마치 너 그렇게 내 리스펙 안 해줘? 너 되게 쿨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그래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재님은 사랑의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제가 오늘 사랑의 기술 책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 옛날 경험을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아까 나폴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0번 동의를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런 거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나의 원래의 성격이나 나의 성향, 뭐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뀌기 쉽지 않고 굳이 바꾸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좀 바꾸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말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 어떤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계속 귀여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다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귀엽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너 이거 왜 이래? 하고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 이런 페르소나가 있고 이런 페르소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페르소나대로 계속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싫었어요. 여러 가지의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 중에서 하나를 되게 좋아했으면은 그거 역시 약간의 암묵적인 강요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은 왜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는 이유랑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랑을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내 편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사랑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애인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기대를 많이 해요. 되게 부담스럽고 부모님한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나는 약간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에 이렇게 얼매여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과의 사랑은 평생 갈 수 없잖아요.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그냥 인생에서 나를 항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 그게 사랑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물론 이래요. 이런 무조건적인 내 편이 생기는 거가 좋고 이런 든든함과 그런 안정감이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나다워질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젠제님 약간 헌신적인 남자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지금 말하는 거에 저는 느낌이 많이 와요. 아까 말할 때도 뭐였죠? 아까 뭐였지? 내 편인 거. 그러니까 항상 그 남자친구는 내 편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깔려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그 남자친구의 헌신적인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네, 헌신적일 수 있지만 내가 바쁘고 내가 할 때는 리스펙 해줘. 잘 듣고 있죠? 아니야. 듣지 마. 아 너무 덥네요. 다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사랑 왜 하는지. 사실 사랑하는데도 내가 사랑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듭 생각하지만 사랑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면에 잃는 거는 되게 많아요. 뭐 시간 아니면 에너지, 정신 막 이런 거 할애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가시적으로 얻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왜 할까? 도대체 이걸로 인해서 난 뭘 얻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마크님이 말한 것처럼 뭐 시간, 돈, 막 요즘 데이트하거나 연애하면 다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투자함으로써 비효율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랑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뭐 데이트를 하거나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그냥 사랑하니까 별 생각 없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돌이켜 봐서 이성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왜 할까를 봤을 때는, 정말 왜 할까를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왜 하세요? 저요? 네. 좋으니까. 좋으니까 끝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 중심이었던 제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결혼하고 혹은 그 와이프랑 삶을 같이 삶으로써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뭘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목적성을 뒀다면 지금은 그냥 걔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그냥 좋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할까를 분석을 해보자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였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는 건데 그게 끝이잖아요.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에너지와 시간과 돈 다 쏟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다양한 사랑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애인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뭐 전시회 가고 싶어도 누구랑 뭘 할지, 그러니까 누구랑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내 애인이랑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전시회를 가고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거를 같이 할 사람이 딱 생기는 거죠. 고민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내 일상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애인이 있다 이러면 그런 고민이 다 줄어드는 거죠. 그냥 딱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나 오늘 어땠고 어땠어. 이게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고민을 줄여주니까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크처럼 사랑을 왜 하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랑을 하다가 돌이켜봐서 장점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자친구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누구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그 학적이 접어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고. 그런데 지금 여자친구는 이제 잘 때마다 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항상 그 말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걸 거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스며들었네요. 그렇죠. 와.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동의하는 게 방금 제가 느낀 건데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해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질투나 우울 속에 빠져서 내가 더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거는 되게 안 좋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지금 마크님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이 난 영화가 있는데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해서 이제 극 중에 잭 니콜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결벽증에다가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극 중에서 이제 캐롤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랑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잭 니콜슨이 결벽증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전혀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면서 약도 먹고 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극 중에서 이제 잭 니콜슨이 니콜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랑 왜 하냐면 그냥 저를 더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약간 그런 불안에 저는 본질적인 게 고독,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정을 누군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뭘까? 내 페르소나, 내 가면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느 게 나을까? 이런 계속 끊임없는 내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 사랑을 함으로써 내 존재를 좀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이제 그대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안한 나를 완전한 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저 조금만 덧붙이자면 아까 제가 사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유랑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적인 내 편이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그 사람이랑 있을 때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예요. 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잖아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랑 있을 때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지금은 그냥 시기상 지금 마음이 급하고 좀 바빠가지고 그 사랑이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졌을 뿐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에 꼭 우선순위가 1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플스님이 하셨던 그 지적 같은 게 되게 꽂혔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바쁘니까 이 시간을 좀 존중을 해달라. 그 젠장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난 지금 해야 될 게 많고 이런데 얘랑 지금 시시껄껄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비효율적으로 느낀 적이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 그게 가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시험 기간에는 이게 뭔가 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를 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놀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그 시기별로 그냥 우선순위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속상하죠. 얘는 내가 약간 두 번째인 거구나. 얘가 필요할 때만 보고 급할 때는 자기 거 하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면은 무조건 우선순위가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등은 아닌데 그런 불안감을 줘서는 안 돼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대학생 때 제가 생각한 건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여자친구 생각하면 이제 만나기도 했고 여자친구가 우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되게 나쁜 짓이죠. 얘를 이용했고 얘를 기만했다. 지금 다 미안해 얘들아. 아니 잠시만요. 저는 지금 이용을 하고 기만한다는 제 그 말로 들리는데 아니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제 얘기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자친구랑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예 다른 개별체가 만나서 어떻게 처음부터 잘 맞겠어요. 그래서 팟빵 지우라고 할 거예요. 그 어플 지울 거예요. 진짜.